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파이팅은 오후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전망 해보고요. 그동안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그리고 평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역시 그동안 개최됐던 주요 의제와 평가, 그리고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다 총리는 지난달에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적으로 참석하면서 이시다 총리와 짧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까지는 뭐합니다만은 아무튼 회담은 1차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리고 이시다 총리 역시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다른 한한적인 그런 총리와는 좀 더 유연한 그런 태도를 보였죠. 8.15에서도 반성이라는 단어를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 민주화 이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연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내용, 주요 성과 봅시다. 김영삼 대통령이 94년에 모리히로 총리 그리고 도미치 총리와 2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 정부 종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받았죠. 아주 큰 성과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표현했죠. 그래서 큰 성과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2번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가장 의미 있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여기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겠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선언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1차 개방했죠. 그래서 망가 같은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한국의 일본 문화가 널리 알려진 배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와에서는 큰 틀이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의 성과를 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4차례 정도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때는 셔틀 외교를 시작했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에 합의하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인에 대한 일본 비자 면제, 그리고 일본 하네다 셔틀 편 증편에 또 합의를 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서울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근데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도발을 함으로써 셔틀 외교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신조, 2006년에 아베 신조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4번째 마지막 정상회담인데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의미라는 게 정상회담이 재개됐다. 뭐 그 정도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2번 했는데 후쿠다 총리와 셔틀 외교 재가동 합의를 했죠. 그래서 부품 소재공단 한국 내 설치에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일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역사 문제 등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이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라는 비판이 컸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미친 소리를 해서 논란이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다 총리하고 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자 이 정도 약속을 이끌어낸 게 성과고요. 박근혜는 아베 신조랑 2번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그래서 정상 외교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2번째 박근혜가 미친 합의를 했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가 뭐라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를 했죠. 근데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이나 배상이 전혀 없는 합의였고요. 소녀상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 합의 내용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일었던 내용입니다. 이 합의가 지금까지도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와 2번 했는데 역시 유엔 총회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요.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가 했던 거 재검토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좀 경색됐죠. 그러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때는 G20 정상회담 계기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전혀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서 재개하지 않았었죠. 그럼 지소미아가 뭐냐?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요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비밀을 지킨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성이나 레이더, 해상 초계기 같은 장비를 통해서 북한이나 중국, 다른 적국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건데요. 실은 우리가 일본에서 얻는 정보보다 일본이 우리로부터 얻는 정보가 훨씬 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친 돼지 새끼 윤석열이가 기시다와 23년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떠들고 지랄했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소하고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합니다. 근데 이 미친놈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이나 일본 기업, 일본 국가가 변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변제하자 그래서 포스코에서 돈 내고 그랬잖아요. 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굴욕 외교, 매국 외교 했었죠. 그 다음에 24년에 작년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일본 가가지고 무슨 건배하고 음식 먹고 난리를 쳤었죠. 기억나시죠? 예. 아무튼 이런 그동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일부 있었고 잘못된 비판을 받을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어떤 새로운 선언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하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당연히 있겠고 그 다음에 한일 경제협력 그 다음에 미국의 통상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대응 그 다음에 지역안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한 어떤 그런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문제, 그다음에 과거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역사 문제는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시다 총리가 일본 측 지금까지 총리 가운데 가장 유연한 친한파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사과나 반성이 나올까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걸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5가지 정도가 논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실무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한국인의 정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먹기에는 아직은 정서적으로 그 정도 단계에 여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취임한 지 2달이 훨씬 넘었는데 좀 늦게 열린 편이죠. 왜냐하면 G7에서 트럼프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루 만에 바쁜 일 있다고 가버렸죠. 아주 지 마음대로 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못 만났더니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못한 대통령은 이재명이 처음이다. 이재명 만나기 싫어서 트럼프가 갔다.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극우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앞으로 그런 가짜 뉴스 퍼뜨리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지 아실 거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죠. 자, 그럼 그동안 민주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연표 및 주요 성과를 좀 정리해 봅시다. 한일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식 정상회담만 고른 겁니다. 약식 회담 이런 건 뺐고요. 그래서 김영삼 빌 클린턴 93년 회담에서는 북한 핵 위기 공동 대응 그런 안보 공조가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때 YS가 취임 첫 해기 때문에 정부 내 좀 정책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좀 불만을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DJ께서 빌 클린턴과 했는데 여기는 경제협력 등 의제 확장을 했었죠. 이때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미국 달러를 빌려오면서 엄청난 우리 자산을 내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의제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핵 문제 대응, 그 다음에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동맹 재조정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깊이 있는 유의미한 게 뭐였냐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 보수 정치권에서는 안보 불안을 핑계대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실은 뭐 그럴 것도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MB, 2MB, 머리가 2mB밖에 안 된다는 이명박이 조지 W. 부시와 회담을 했죠. 그래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했죠.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굴욕 외교,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부시의 애완견이다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영국이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조롱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랩독, 랩, 무릎 위에다 앉혀놓는 개새끼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박근혜가 버락 오바마랑 2013년에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으로 했던 거고요.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근데 과대평가했다. 즉 성과를 좀 부풀렸다. 박근혜가. 이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렬이가 2번 했죠. 바이든과. 그래서 22년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정의하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에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죠. 그래서 핵협의그룹 창설을 했는데 얘를 장난하는 거였죠. 말장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합의. 전개라는 게 뭐냐면 펼치자, 즉 함께 훈련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자산. 미국 애들이 이 말장난을 잘 치죠. 전략자산 이게 뭐냐면 첨단 무기를 얘기합니다. 이 최첨단 무기를 한국과 미군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워싱턴 선언의 주적이 중국으로 타겟팅 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독자 핵무장론, 윤석열이가 미친 소리 한마디 했죠. 우리가 핵무기 만들면 되지 뭐. 그러면서 뭐 나토식 핵 공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날리면 그 얘기 나왔던 거는 정상회담이 아니고요. 유엔 총회에 가서 스치듯이 노룩악수 있었죠. 노룩악수. 그리고 통역 포함해서 뭐 50초인가? 그러니까 통역 빼면 한 2마디 했겠죠. 2~3마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건강이 좋아 보이십니다. 언제 한번 또 만납시다. 뭐 이 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국회에서 그 새끼들이 합의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동맹 강화 정도였고 우리 윤석열, 그다음 이명박 조롱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뭘까? 25일에 있을 건데요. 당연히 미국은 지금 벼르고 있죠. 한미 안보동맹 강화를 빌미로 우리나라 방위비를, 국방비를 현재 GDP 5%까지 늘려라 이렇게 계속 미국에서 지들끼리 떠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2.5에서 3%까지 최대 올릴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아마 그 방안을 들고 갔을 겁니다. 그럼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올린 걸로 미국 무기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뭐 주한미군 철수 가능도 하다.
이거를 또 협박 카드로 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주한미 사령관 기자회견 한번 실었었죠.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한국 기자들 불러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 일부를 즉 대만이나 필리핀에 옮길 수도 있다. 예, 옮기라고 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28,000명 정도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과거에도 한번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몇천 명, 만 명 나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미국한테 큰 타격입니다. 북한하고 맞닿아 있죠. 중국 견제를 해야죠. 그리고 대만을 견제할 교두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그 다음에 지정학적 중요성은. 아무튼 그걸로 협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및 통상 협력을 하겠죠. 그래서 뭐 관세 협정 우리가 7월에 타결됐잖아요. 15% 일괄 적용하도록 됐는데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핵심 광물, 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저 위에 알래스카 뭐 송유관 개발 뭐 이런 것들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겁니다. 지난달에 암묵적으로 협의한 게 관세 15% 하면서 우리가 2천억 달러 플러스 1,500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2천억 달러는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투자하고, 그리고 1,500달러는 또 다른 용도로 하기로 했는데 2천억 달러는 거의 메이드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가장 탐내는 게 우리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7월달 관세 협상 15% 타협을 이뤘던 가장 큰 이벤트가 우리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거를 흉내내서 우리가 거기다가 조선을 하나 집어넣었죠. 그래서 설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 한 것처럼 한국 기업의 투자, 특히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한국 조선소, 한화조선에서 한화오션인가요? 거기서 인수한 그 미국 조선소 방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대응, 뭐 한반도 동북아 안보 전략 협의를 하겠죠. 역시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하는 안보 협력에 한국이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러시아, 대중국 관련 협력에 압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대지 않느냐. 윤석열이도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재명 정부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좀 압박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이 한미일, 그렇죠? 군사 안보 협력이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하는 거기까지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싫으면 투자 더 많이 해라. 엊그제 제가 올렸죠. 미국 정부가 인텔에게 10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면서 칩스법이라고 그랬죠. 주면서 인텔의 그 대가로 주는 대가로 인텔의 지분 10% 달라 이렇게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곳에도 그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또 버릴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파이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 추측해봤고요. 성과 한번 예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